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소개하는 책방차차 유튜브를 하게 된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요.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거나 남들 앞에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게는 어색하거나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유치원 때였는데요. 재롱잔치를 할 때 동화 구연을 했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를 했었는데 아직 글을 읽는 게 익숙치 않을 때라 엄마가 녹음을 해주신 걸 들어가며 열심히 외워서 준비를 했었죠. 한창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제 눈길이 바닥으로 향했었는데 글쎄 엄지발가락 부분에 스타킹이 구멍이 나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들어오자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실 객석과의 거리가 꽤 돼서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한번 눈에 띄자 그 생각밖에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성냥팔이 소녀를 생각하면 구멍난 스타킹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응원해요 당신의 모든 날을 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 역시 여러분과 운명적으로 만난 책일지도 모르죠. 정말 초집중해서 책의 모든 구절을 한마디 한마디 다 놓치지 않고 공부하듯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출근길에, 퇴근길에 아니면 잠깐 생긴 짜투리 시간에 잠이 안 오는 밤에 간혹은 설거지를 하면서 혼밥하면서 그렇게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시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에 훅 들어오는 문장이나 단어 하나가 생길지도 모르죠. 에세이라는 게 그렇죠. 가볍게 편하게 읽으면서 나와 대입해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남는 딱 한 구절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책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듯 이 책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책 응원해요 당신의 모든 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법. 최근에 우울한 일도 있어 기분 전환 겸 미용실에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사진상으로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예약을 잡고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를 할 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두상이 좀 긴 편이라 옆머리를 너무 끝까지 올려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서 밑에 라인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미용사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니 연세가 지긋한 미용사분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마자 바로 옆머리를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여기는 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고 했어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소통에 오해가 있었나 봐요. 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조건 밀어야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말끝을 흐리며 미용사분이 기분 안 나쁠 수 있게 말이죠. 아니, 제가 그래도 여기는 살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다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9살부터 40년 가까이 미용을 했는데, 여기 남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마음에 들면 되죠.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니 알겠어요. 야, 네가 머리 해드려 하며
다른 직원에게 제 머리를 맡기셨습니다. 보통 머리를 할 때 커트해 주시는 미용사분과 가벼운 농담과 일상 얘기를 주고받는 편이지만 그날은 머리하는 2시간 내내 미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옆머리 쪽 빼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머리가 나왔지만 다시는 그 미용실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에서 나오니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숨막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미용실 아주머니는 전문성과 경력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의 취향과 선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주머니의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었겠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머리에 대해 훨씬 더 전문가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그 불편한 경험을 하고 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보다 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좀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훈수를 하고 있진 않을까. 저도 돌아보니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나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생과 경험은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에게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게 전부인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고 나아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본인의 의견을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상대방의 꽁꽁 언 마음이 눈 녹듯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말의 끝이 날카로워 상처를 주기보다는 둥글게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시길 바라봅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실증을 잘 느끼는 편이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취미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중에 참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취미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독서입니다. 예전처럼 하루에 한 권씩 전투적으로 읽진 못하지만 대중교통을 탈 때 꼭 가방에 한 권씩 넣어 다니며 야금야금 읽습니다.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지금 제 상황에 대입해 생각하고 느끼다 보면 예기치 못한 깨달음을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5년 정도 이 취미와 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독서가 저에게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어른들이 그렇게 독서해라, 독서해라 라고 했을 땐 책을 읽기 싫었습니다. 책을 안 읽어도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다 책을 읽었던 건 아니야. 정신승리도 하고 본인들도 안 읽으면서 왜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냐는 괜한 반감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타이밍이 맞물려 좋은 시기에 좋은 친구가 좋은 책을 추천해줘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한 끼 식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음식이 되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로 의무로서의 독서가 아닌 순수한 욕망으로서의 독서를 자연스레 체득했고 그 후로 저에게 책은 읽어야만 해 라는 숙제의 느낌보다는 쉬면서 책이나 읽고 싶다 라는 놀이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철학자 질 둘레즈는 의무로서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혁명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장은 유사일에 존재했던 혁명은 본질적으로 욕망이고 또 욕망된 것이기에 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을 바꾸었던 혁명은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너무나 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천재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즐기는 사람은 이긴다, 진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지.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달리기를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평생 다리를 움직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며 아쉬움과 간절함을 느껴야 할 시기가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그렇게 된다면 욕망이 아니라 의무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재단하고 조언하는 태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다면 지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욕망을 갖고 살고 있을 거고 또 다른 기회를 간접적으로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 기회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겠죠. 상대방이 결코 의무로 느끼지 않게 말입니다. 자연스레 체득된 욕망은 지속한다, 견딘다는 개념이 아니라 행복하다, 기쁘다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에 자리 잡아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타인을 의식하면 잃게 되는 것들. 살아가며 항상 저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했기에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길까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그 틀을 깨고 처음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2010년도에 개봉한 스텝업 3라는 댄스 배틀 영화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나 감동적인 스피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음악에 맞춰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정말로 가슴 벅찬 울림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 여운이 쉬이 가시지 않았고 며칠 뒤 덜컥 집 근처 댄스 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몸짓 탈출반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하는데 주변에는 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있었고 제가 거기서 제일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선생님의 동작을 따라하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이 어찌나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던지 쥐구멍 속으로 숨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날 보고 엄청 비웃겠지? 나 진짜 춤에 재능이 없는 것 같네. 그렇게 정신없이 한 달이 흘렀고 처음으로 연습이 끝나고 근처 맥도날드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과 얘기를 하며 지금까지 느꼈던 것들을 뱉어냈습니다. 아, 땡땡씨 진짜 춤 잘 추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 추세요? 선생님, 춤 잘 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너무 최악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늘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그들이 좀 더 저를 덜 웃기게 보고 더 챙겨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춤춘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온전히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학생들도 자기 자신 동작 느낌 내느라 바빠서 생각보다 남들 볼 여유 없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 분명 많이 느실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 후에도 그 선생님에게 개인 교습을 받으며
처음보다는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혼자 끙끙 앓다 정작 저에게 관심도 없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춤이라는 정말 즐거운 취미를 놓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주변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타인이 이런 나를 어떻게 볼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인데 이런 활동적인 걸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본인만의 스테레오타입을 정해놓고 그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A타입이라고 했어.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B야. 그러니 이건 내 타입과 맞지 않아. 그런데 살다 보니 그런 타입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농구를 좋아해서 축구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축구가 아니라 독서를 좋아하는 경우, 영어를 잘해서 되게 외향적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소심한 경우, 그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가두게 된다면 누구보다 상처받고 힘든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나중에 그때 했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그때 참 재밌었지 라며 흐뭇하게 과거를 회상하는 편이 100배 낫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후회하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존중의 여유. 형, 제가 진짜 변한 걸까요? 친하게 지내던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동생은 살면서 책이라고는 단 한 번도 접하지 않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운동 동호회에서 저를 만났고 회식 자리에서 저와 대화를 하다가 형,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주고 이거 읽고 독서 모임 나와봐 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드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동생에게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이 동생은 좀 달랐습니다. 독서 모임에 한 번 나오더니 형, 진짜 오길 잘했어요. 라며 그때부터 꾸준히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 어버버거리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와 겨우 느낀 점을 말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느낀 점을 해석해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삶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술을 마실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공인중개사, 전기기사 등을 취득하고 지금은 SNS 채널을 공부하고 있어요. 참 잘 살고 있는데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답니다. 최근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한바탕 싸웠다고 합니다. 원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자신을 변했다며 섭섭해했고 모임 뒤에서 뒷담화를 하다 보니 그게 골마서 터졌나 봅니다. 관계를 지속해 오던 모임이 있어도 잘 나가지 않게 되고 친구들과도 어색해져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네가 요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SNS 채널로 자신을 브랜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걸 그 친구들한테도 말해봤어? 말해봤는데 쓸데없이 그런 걸 왜 하냐고 하더랍니다. 괜한데 신경 써서 골치 아프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했답니다. 자기가 발전하는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친구들의 모습에 화가 나 니들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라고 한 말이 도화선이 되어 터져버렸답니다. 형, 제가 잘못한 건가요? 동생이 다소 억울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9구단이 5단까지만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9단도 모르냐고 하면 화를 내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는 5단이 세상의 전부니까. 5단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은 5단만큼 사는 거고 6단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6단들과 어울리며 살아가겠지. 지금 네가 꿈꾸고 경험한 세계는 너의 옛 친구들의 세계와 분명히 다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절대 누군가를 먼저 가르치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사람이 먼저 6단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 전에 야, 너 6단도 모르냐? 6단은 이거야. 라고 하면 반감만 생기는 거야. 누군가에게 6단임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7, 8, 9단으로 나아가. 언젠간 친구들이 너에게 6단에 대해 물을 날이 올 거고 그때 웃으며 6단을 설명해 주면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누구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긍정적인 쪽으로든 부정적인 쪽으로든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변화를 경계한다면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먹은 약이 명약이라고 상대방에게도 반드시 명약이라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는 약을 먹지 않고 침을 맞을 거고 누군가는 자연 치유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걸로 좋아졌다고 그걸 강요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9의 세계에 살 때 5의 세계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나중에 그들이 6의 세계를 물어볼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또 존중받으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어른이 됩니다. 싸이월드 전에 학교 검색하고 사람 찾던 거, 그거 뭐지? 고등학교 동창들 카톡방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버디버디는 아니고 다모임도 아니고 아, 알럽스쿨이네. 얼른 그 친구에게 알럽스쿨이라고 말해준 후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드림위즈 지니, 버디버디, 다모임, 싸이월드, 네이트온.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추억이 깃든 1세대 SNS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으면 타고 들어가서 메일을 봤었어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 여학생 미니홈피의 BGM 가사까지 다 외울 정도였죠. 그때는 호감의 표현이 요즘처럼 엄지손가락 터치로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촌 신청을 하면 서로의 일촌명을 설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호감이 있는 여학생의 이름이 김민지라면 이쁜이 김민지, 고릴라 권민창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하고 밑에 안녕, 난 금정중에 다니는 권민창이야. 만나서 반가워. 친해지자. 라는 짧은 인사말을 적어 보내야 됐죠. 그리고 그 친구가 수락해줘야 비로소 일촌이 되는 겁니다. 일촌명을 어떻게 해야 부담도 안 되고 은근슬쩍 호감을 표시할 수 있을지 컴퓨터 앞에 앉아 3시간 정도를 고민하다 결국 일촌 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쿨하게 먼저 팔로우를 하고 그 사람이 팔로우를 안 해주면 뭐 아님 말고 하고 끊는 건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관계의 시작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시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핵백 핸드폰에 잘못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를 맞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거리에 상관없이 영상통화를 합니다. 15년 전에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급작스레 바뀔 줄 알았을까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깔끔하게 깎은 손톱이 어느새 자라있듯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레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것 같던 전 여자친구의 휴대폰 번호가 가물가물해지다 사라지고 영원히 각인될 것만 같던 사랑의 추억들도 자연스레 잊힙니다. 태풍의 눈처럼 엄청난 변화를 겪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막상 변화를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돌이켜볼 때, 아, 그때 그랬었지 하고 가벼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는 거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찰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그 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저 흘러갑니다. 이별의 상처로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상처의 새살이 돋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때 그제서야 다시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가벼운 쓴웃음,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의 거울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우정의 그릇도 빛이 바래고 깨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 상처에 담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새로이 시작되는 관계를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보며 위안을 얻고 아장아장 기어다니던 아이가 두 발로 걷는 것에 감동하고 새로운 사랑에 다시금 설레듯 우리도 어른이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레는 것 같아요. 교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몇십 년간의 깊은 내공과 지식으로 청중을 압도하는 강의에 타고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도 강의를 참 맛깔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식으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실 무대 공포증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 덕분에 그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강단에 선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긴장이 돼 학생들에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떨린다고. 그러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교수님, 떨리는 게 아니라 강의할 생각에 설레시는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은 긴장의 감정을 설렘으로 치환했고 그 후로는 떨림을 기분 좋은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학생이 보는 세상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울까, 얼마나 깊고 고귀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설픈 질투심까지 생길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자아 존중감이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형성되겠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100점이었다면 상대방의 통점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그 감정을 치환시켜 줄 수 있는 센스 있는 대답은 150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인정해 준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제가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과 달리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함께한 세월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개인적인 얘기조차 어색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커피가 식기도 전에 옷장에 처박혀 있는 패딩 주머니 속 꾸깃꾸깃한 지폐까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며 사람들과 진솔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커피를 마시며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비슷한 사람들과 잘 맞더라고요. 반면 취미나 생각이 잘 맞지 않더라도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서로가 다른 부분을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존중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야, 나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라며 섭섭함을 표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에어리어를 존중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연인이든 친구든 내가 많이 좋아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걷고 싶어 할 땐 같이 걷고 상대방이 뛰고 싶어 할 땐 같이 뛰어주는, 즉 상대방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추는 것,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땐 상대방도 나의 속도를 존중하고 맞춰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이 정도나 했는데 넌 이것밖에 안 해줘? 기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은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움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 깊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고 상대방을 만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라면 나와 잘 안 맞으니 안 만나면 됩니다. 사이즈가 맞지 않는 신발을 억지로 신고 다니면 발이 붓고 불편해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더라도 더 이상 신지 못합니다. 반대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발에 잘 맞는 신발은 계속해서 신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그리고 나다울 수 있는 사람, 기대하지 않아도 늘 한가득 행복을 주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 중에서 제가 나름 재미있게 읽은 내용들을 골라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저는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나의 경험치에 따라 누군가에게 섣불리 조언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꼰대는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본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앞으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내 말이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맞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면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에서 전한 말이라 해도 반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